안녕하세요. 어느새 60대가 된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저희 딸이 시집을 갔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상하게 저희 엄마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딸아이의 빈방을 바라보며 마음이 싸늘할 때도 엄마가 생각이 나요. 제가 결혼하려고 집을 떠났을 때도 그러셨을까 싶기도 하면서요. 저희 엄마는 저에게 항상 포근한 분은 아니셨는데도 보고 싶고 그립더군요. 그렇다고 쌀쌀맞거나 모질게 하지도 않으셨던 엄마는 매일 바쁘셨죠. 가난한 살림에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엄마와는 정을 쌓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보낸 게 후회도 되고 자책이 돼서 많이 울면서 엄마에게 미안했죠. 저희 딸아이도 언젠가는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려니 생각하면 조금 더 딸아이와의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요. 이제는 제품의 자식도 아니니 마음처럼 될까 싶기는 하지만요. 제 짝이 더 좋다면서 포르르 떠난 작은 새 같은 아이를 오매불망 저만 짝사랑하면서 바라보는 것 같아 서운한데도 저희 엄마처럼 하고 있어요. 딸아이가 오면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꼼꼼히 싸서 보내죠. 딸아이가 잘 먹는 과일이며 반찬, 사위가 좋아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번번이 한 짐씩 챙기게 되더군요. 딸아이는 이걸 언제 다 먹냐면서 안 가져간다 하고요. 저도 엄마한테는 너무 많이 가져가면 먹지도 못하고 다 버린다고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그 행동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엄마는 웃으실 겁니다. 어디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키워보니 어떠냐? 그런 말이라도 좋으니 엄마가 계시기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다 소용이 없지만 말이죠. 그런데 저희 엄마를 저보다 더 그리워할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을 해줄 때마다 마치 엄마가 다시 제 곁에 계시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기억을 더듬고 또 더듬다 보면 언제나 울지만요. 그 사람이나 저나 엄마가 조금만 더 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울죠. 그 사람을 만난 건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5년쯤 지났을 때였거든요.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 엄마가 남긴 집에 살기 시작하고 난 후에요. 그때 상황이 좋아서 고향으로 내려간 건 아니었어요. 제법 잘 되고 있던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아버님께 물려받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남편의 회사에 거래처 하나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자금이 막혔거든요. 그 바람에 은행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서 큰 여파를 끼쳤죠. 자재값을 지불하지 못하니 공장은 멈춰섰고 대금 지불을 못하니 거래처 사장님들은 빚쟁이처럼 쫓아와 큰 소리를 내게 되면서요.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버티려고 했지만 더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라 미안해. 20년을 공장에서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돈이 뭐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말대로 남편은 공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최선을 다했죠. 그런 남편을 저까지 몰아붙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서 조금 어려운 그때를 넘기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나 봐요. 사실 저는 결혼하면서 출세한 경우였거든요. 시골 깡촌에 살던 제가 시골 마을에 친구네 친척 집에 놀러온 청년과 만나 결혼을 하고 시골을 떠나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았으니까요. 결혼할 때도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아서 냉장고, 장롱만 혼수로 사서 시집을 왔을 정도로 형편도 좋지 않은 집에서 자란 제가 아파트에 살았고요. 어차피 다 남편이 이룬 것이었으니 그것들을 남편이 잃었다고 해서
제가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 가족이 살던 아파트를 정리했고 그 돈으로 빚의 일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빚은 여전히 컸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될 거다 싶었죠.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에 갈 곳이 없던 우리 가족은 돌아가신 엄마의 시골집으로 내려가기로 했고요. 엄마가 평생 살던 작고 낡은 읍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집으로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돌아가게 된 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도 가끔 혼자 가서 청소도 하고 하루 자면서 집을 돌보긴 했지만 갈 곳이 없어서 돌아가게 되는 건 다른 문제였죠. 사실 저는 엄마의 그 집이 싫었거든요. 평생 가난하게 살던 엄마가 동생과 저를 길러낸 그 집이 답답하게 느껴져서요. 벽지도 제대로 바르지 않고 신문지로 벽을 바른 그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힘들었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당장에라도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집을 매일 쓸고 닦으며 집을 가꾸셨어요. 아니, 그 집을 그렇게 지키셨던 것 같네요. 엄마는 매일 온몸에 흙을 묻히며 밭을 일구시면서 항상 부지런하셨는데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밤마다 온몸이 아파 앓는 소리를 낼 정도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 엄마의 모습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가끔 보이던 공허한 눈빛이었죠. 웃고 있어도 어딘가 텅 빈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힘들어서 엄마가 쉬는 방법인가 보다 했어요. 엄마의 삶은 언제나 고된 노동과 한숨으로 가득한 게 당연해 보일 정도로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익숙해 보였던 기억만 있었죠. 그렇게 고생한 엄마의 흔적이 가득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건 솔직히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엄마 생전에 이미 남동생 앞으로 명의가 넘어가 있는 그 집에 동생의 허락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게 조금 굴욕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 가서 하루 자고 오곤 할 때는 오히려 제가 큰 소리 치면서 집 관리를 해줬는데 사정이 바뀌었으니까요. 동생은 별말도 없이 그러라고 했는데 괜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생전 해보지 않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아서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생길지 모르고 엄마가 동생에게 집을 물려준다고 했을 때 아무렇지 않아 하며 그러라고 큰 소리도 쳤기에 창피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같고요. 어차피 엄마 집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아. 팔아봤자 값도 워낙 적기도 하고 누나 살러 가기에는 위치도 애매하잖아. 누나랑 매형이 거기서 살면서 집 안 무너지게 돌봐주면 나야 수리비 굳어서 좋지. 도배나 장판 이런 건 내가 가서 도와줄게. 매형이랑 같이 하면 금방 하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흔쾌히 살라고 하는 남동생이었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 가족은 시골로 가야 했습니다. 시골로 내려온 후 남편은 제 고향 친구 남편의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거든요.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과 같은 일을 하는 공장이라 친구는 단순한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공장장으로 채용해 주겠다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전부터 일하시던 공장장님이 나이가 많아 쉬고 싶으시다고 그만두셔서 저희 남편이 일할 자리가 날 것 같다면서 어렵지 않게 취직이 된 거죠. 남편은 운영하던 공장에서 했던 것처럼 현장 관리와 거래처 조율을 맡았어요. 월급도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되어서 남편 얼굴이 한결 편해지는 게 보이니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함을 참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형편이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 월급의 대부분은 남은 빚을 갚는 데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읍내 식당에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해야 했어요. 설거지부터 서빙까지 가리지 않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었죠. 사모님 소리를 듣던 제가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딸아이를 생각하면
안 할 수 없더라고요. 딸아이를 생각하면 자존심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학교 육성 회비며 학원비, 한 달 한 달 돌아오는 각종 고지서 앞에서는 제 마음부터 먼저 접고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읍내 식당 일은 생각보다 고되더군요. 아침에 일찍 나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손이 퉁퉁 부어 젓가락을 쥐기도 힘들어서 밥을 먹다가 몇 번이나 내려놓을 정도로요. 뜨거운 물에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몸에 배어 집에 돌아와도 쉽게 가시질 않았어요. 그런 일은 결혼 전에도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그런지 몸에 익숙해지지 않아 저도 모르게 앓는 소리를 내곤 했죠. 그래도 누구 하나 제 사정을 묻지 않는 것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고향을 너무 오래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무슨 사연으로 돌아왔는지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제가 식당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묻는 사람이 없으니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편했는데 온몸이 고단할 정도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쉬는 건 사치였죠. 엄마가 살던 그 집은 사람이 살피지 않으면 금세 티가 났거든요. 원래도 비만 오면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겨울에는 우풍이 심해 이불을 두 겹, 세 겹 덮어도 새벽이면 몸이 시린 집이기는 했어요. 신문지로 덕지덕지 발라놓았던 벽은 벽지를 발라도 습기를 먹고는 축 늘어졌고 장판 아래에서는 이름 모를 벌레들이 기어 나올 때도 있었죠. 장판을 새로 하면서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나타나는 세월의 흔적을 저 아니면 누가 지우나 싶어 움직여야 했고요. 저는 그런 풍경에 익숙했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아 많이 힘들어했기에 그 불편함을 줄이려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만 버티자고 생각했는데 잠시는 제 생각보다 길었고 하루 이틀 쌓인 불편함은 어느새 삶이 되더군요. 새벽마다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뜨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부터요. 아파트에서 살 때는 바로 옆 알람 시계 소리에도 일어나는 게 버거웠던 제가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 엄마가 일구던 텃밭에 나가 잡초를 뽑았어요. 출근하기 전에 일을 마치려고 텃밭 사이를 몇 번씩 왕복하면서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방치해 놓은 탓에 수풀이 우거져 도저히 뭘 심을 수도 없겠다 싶은 땅에 뭐라도 심으려면 그래야 했죠. 어느새 엄마를 닮아가는 제 자신이 신기하기도 했고 싫기도 하더군요. 그런데도 제가 엄마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건 오로지 딸아이 때문이었어요. 텃밭에 심어서 먹으면 조금이라도 식비를 줄이면서 더 먹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고향에서의 삶은 힘들고 싫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에게 괜히 핀잔을 들은 날도 있었고, 집에 돌아와도 편하지 않고 일거리 쌓인 집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도 많았고요. 그럴 때면 엄마가 자주 앉아있던 마루 끝에 가만히 앉아 하늘을 보았죠.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힘들다고 투덜거리다가도 그래도 사람은 사라진다 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그렇게 움직이면 아이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속상해하거나 집안 형편 때문에 눈치를 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자랐을 때처럼 눈치 보고 참으면서 지내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2살 터울 남동생에게 감자 한 알이라도 양보하면서 엄마 눈치를 보던 어린 날의 제 모습이 더 또렷해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눈치만 보던 제가 하루는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는 왜 나를 첫째로 낳았어? 나한테도 언니나 오빠가 있었으면 양보도 덜 하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텐데. 왜 맨날 나만 엄마 일 돕고 왜 나만 이렇게 눈치 봐야 해? 진짜 힘들어. 그날 엄마는 다른 날과 달리 뒤돌아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는 제 말에 엄마가 우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아서 입을 닫고 엄마가 널어놓은 콩고투리를 까서 밥에 넣으려고 했고요.
그런 기억들이 그 집에서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집에서는 제가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그런 기억을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말이 없는 남편은 엄마의 집에서 지내면서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일 끝나고 돌아오면 말없이 씻고 밥을 먹고 나면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며 빚이 줄어드는 숫자를 확인하곤 했죠. 저도 그런 남편을 채근하거나 조르지 않았어요. 서로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우리 부부가 버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의 곁을 그렇게 지키면 된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다 보니 어느새 계절이 바뀌면서 마당의 나무에도 싹이 틀 준비를 하고 텃밭의 고랑도 자리를 잡았어요. 텃밭에 뭘 심을지 고민을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아마 엄마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겠다 싶으니 또 하루가 사라졌습니다. 힘들고 외로워도 그럼에도 오늘 하루는 넘기자고 생각이 들면서요. 그렇게 또 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와 있더군요.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은 시골 학교로 전학하는 걸 처음엔 많이 힘들어 했어요. 가끔 들르던 외할머니 댁에 가서 살게 된 것이 겁이 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와 헤어지면서 울기도 많이 울더라고요. 아파트가 즐비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딸아이에게는 너무 달라진 환경이라 그런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적응을 걱정했지만 막상 시작된 시골 생활에 아이는 즐거워했어요. 보일러가 아닌 아궁이를 떼는 방에서 자는 것도 좋아했고 밤마다 쥐들이 달리기를 하는 천장 소리에도 어느새 익숙해 하면서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마당도 좋아했고 눈사람 만드는 것도 좋아했죠. 아이 겨울방학 하자마자 이사를 해 4학년에 올라가는 3월이 되기까지 2달 동안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도 아이는 저를 향해 웃어주더라고요. 아침에 식당으로 출근하는 저를 따라 시내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학원에 가서 공부한 후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는 것도 다 견디면서요.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힘들 텐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군요. 숙제를 하기도 하고 책을 읽으며 식당 한 구석에 앉아 기다리다가 2월 말쯤엔 도저히 안 되겠는지 학교 언제 가냐고 묻기는 하더라고요. 사는 곳이 워낙 인적이 드문 동네라 동네 아이들은 없고 식당에서 저를 기다리다 보니 학원 친구들과 놀러 가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딸아이가 느꼈을 무료함이 대단했을 겁니다. 엄마는 시골에 살 때 뭐하고 놀았어? 삼촌이랑 둘이 놀아서 덜 힘들었겠다. 나도 동생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그때 학원도 안 다녔지? 그때는 동네에 애들이 좀 더 있었어? 한 동네 사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안 심심할 텐데. 힘든 내색을 뒤로 하고 농담처럼 저에게 말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달라진 환경을 버거워하는 제가 보였나 봐요. 엄마도 안 계신 시골 생활이 저에게는 많이 힘들기는 했죠. 그런 아이의 마음이 느껴져 아이에게 애써 밝은 척하며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을 해주는데 나름 공감대가 생기면서 제가 가졌던 기억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릴 때 무슨 놀이를 하면서 어떻게 놀았는지 이야기해주면서 잊었던 즐거운 일들이 생각나 시골의 풍경들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서요. 되게 힘들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에게 그 시절에 대해 말해주다 보니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기억이 꽤나 많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동생 손을 잡고 엄마 따라 밭에 다니면서 일만 했던 것 같은데 이것저것 했던 놀이도 많고 꼬르륵 소리를 들으며 먹었던 간식도 맛있었죠. 감자만 구워 먹어도 맛있던 시절이긴 했지만 뒷산에서 딴 작은 열매를 먹는 일들도 좋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며 이사를 간 후에 처음으로 즐거운 표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는 그런 저를 보며 자기도 그런 놀이를 해보고 싶다며 그러더군요. 엄마, 그럼 나중에 날 따뜻해지면 나도 그렇게 놀아줘. 다행이다. 엄마가 그런 거 많이 알아서.
엄마 덕분에 내가 재미있겠어. 아이의 말에 저는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어쨌거나 어른들 사정으로 아이는 끌려오듯 시골 생활을 시작한 건데 저보다 더 먼저 적응하려는 아이보다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서요. 모두가 힘든 때에 엄마라는 사람이 인상만 쓰고 힘든 티를 내니 아이가 눈치를 보며 적응부터 하면서 저를 위로하려는데 말이죠.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계약이라도 하면 학교에서 시간도 보내고 학원도 다니게 되니 아이의 무료함이 가시지 않을까 싶어 저도 계약이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개학날이 되었고 전학 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옆반 선생님이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어. 저는 딸아이의 말에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어른들이 다 비슷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방학 동안에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 많이 봐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이 많기도 하고. 그런데 딸은 고개를 저으면서 단호하게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진짜 똑같아. 시골집에 걸려있는 사진 중에 할머니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엄마랑 삼촌이랑 안고 찍은 그 사진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몇 번이나 봤는데 볼 때마다 더 닮은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딸아이는 농담을 잘하기는 했지만 허튼 소리를 하는 아이가 아니었기에 그렇게 닮았나 하는 생각은 했었죠. 얼마나 닮았기에 아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러고는 곧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날이 풀리면서 텃밭에는 뭘 심어야 할지, 지붕 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돈은 얼마나 들지 고민을 하느라 다른 생각할 짬도 없었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며칠 뒤 학원을 다녀온 딸이 숙제해야 할 것을 두고 왔다며 저더러 학교에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 혼자 텅 빈 학교에 가는 일은 힘든 일이었을 테니까요. 다행히 저녁 시간이 되기 전 손님들이 몰리기 전이라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이 손을 잡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가다 보니 그리 멀지도 않은 학교 운동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 학교를 나왔기에 익숙한 풍경에 감상해졌더군요. 운동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발밑에 흙이 먼저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비에 눅눅해졌다가 다시 굳은 흙 특유의 냄새,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올라오는 풀냄새까지 어린 시절의 저를 떠올리게 하면서 마음이 이상했어요. 아이 손을 꼭 잡은 채 잠시 걸음을 늦추며 바라본 학교는 기억 속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군요. 낡은 철제 꼴대, 군데군데 벗겨진 페인트,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리던 조회대 계단까지 마치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였죠. 아직도 그대로네.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을 들은 딸아이가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제가 학교에 다니던 그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운동장에서 아침마다 줄을 맞춰 섰고 여름이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뛰어다니느라 체육복 바지가 늘 흙투성이었고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고무줄을 했다고요. 종소리에 쫓겨 교실로 뛰어들어가던 기억도 뚜렷하다면서 웃었죠. 그러는 동안 시끄럽고 북적이던 그 소리마저 귓가에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이 있는 본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나타난 나무 계단에 오를 때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던 소리까지 그대로라 웃음이 나더군요. 그 계단을 오르내리며 울기도 했고 혼나기도 했고 괜히 키가 커 보이려고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던 날들도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복도는 제 기억보다 좁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여전히 따뜻하다고 느껴지며 점심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있던 아이 하나가 떠올랐죠.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 짠하면서요. 김치뿐인 도시락을 꺼내놓기 싫어 엎드려 있었거든요. 엄마, 여기가 우리 교실인데 문이 잠겼어.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딸아이가 멈춰서더니 교실 문을 가리키면서 그러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교실 문은 이미 잠겨 있어서 교무실에 들러 부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은 1층에 있어 다시 계단을 내려갔어요. 똑똑 노크를 하고 교무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거든요. 엄마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젊은 시절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딸아이가 말하던 할머니 닮은 얼굴이 저 얼굴이었구나 싶더군요. 어릴 때부터 제가 봐왔던 시골집 거실에 걸려있는 그 사진 속 얼굴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혀 스르륵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마터면 엄마라고 부를 뻔할 정도로 닮아 있었으니까요. 딸아이는 선생님께 인사를 하다가 제가 주저앉자 놀라서 울먹이며 제 팔을 잡고 엄마! 하고 부르더라고요. 엄마의 얼굴을 한 선생님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보시며 다가오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시면서 주저앉으셔서요. 몸이 안 좋으세요? 저에게 말을 하는 그 목소리마저 낯설지 않게 들렸어요. 선생님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손의 온기마저도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요. 죄송해요. 제가 잠깐 어지러워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시선은 끝내 선생님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눈매, 입꼬리, 웃을 듯 말 듯한 표정까지 모두 엄마가 늘 짓고 있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선생님은 제 상태를 살피듯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이를 먼저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시더군요. 걱정하지 마렴. 엄마가 잠깐 놀라셔서 그래. 그 웃음에 저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 봐서요. 딸아이는 제 손을 꼭 붙잡은 채 선생님과 저를 번갈아 보며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의자를 끌어와 저를 앉히시더니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셨는데 컵을 건네는 손동작조차도 예전에 엄마가 늘 하던 모습과 겹쳐 보여 진정이 안 되었어요. 조금만 쉬세요. 얼굴을 보니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선생님, 실례인 줄 알지만 혹시 사람들이 선생님 보고 누구 닮았다는 말 자주 안 하세요? 선생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의외라는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아, 그런 말 가끔 들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섞인 얼굴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제 딸이요,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옆반 선생님이 돌아가신 외할머니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아이 말 듣고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엄마랑 너무 닮으셨어요. 제 말에 선생님의 눈이 조금 커지시더니 천천히 제 얼굴을 다시 바라보시더군요. 돌아가신 어머니요?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네, 저희 엄마 얼굴이랑 선생님 얼굴이 정말 너무 똑같다고 할 정도로 닮았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며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하자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딸아이와 제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마치 제 이야기를 끊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가만히 제 말을 기다리시는 것처럼요. 잠시 후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이상하네요. 저도요, 처음 이 학교로 발령받았을 때부터 이 동네가 낯설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도 여기서 멀진 않지만 이쪽 동네는 처음 와보거든요. 제가 이 동네랑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처음 오는 곳인데
운동장 흙냄새도, 계단 소리도 어디선가 이미 살아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예쁘고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사이 교무실 안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면서요.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조심스럽게 웃으며 덧붙이셨어요. 괜히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져요.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잃고 난 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위로 같은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딸아이는 그제야 안심이 됐는지 제 얼굴을 살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안 어지러워?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선생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그리고는 교실 열쇠를 받아 아이 숙제를 찾아 학교를 돌아 나오면서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닮은 얼굴을 만났다는 놀라움에 마음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랬지만 그날 이후 저는 그 선생님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닮은 사람을 마주칠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하지만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눈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심지어 손짓까지 닮은 그 존재를 쉽게 잊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그 선생님이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찾아온 엄마를 닮은 그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선생님은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교무실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긴장한 얼굴로 저에게 대화를 청하는 모습에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잠시 짬을 내 마주 앉자 선생님은 자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 많고 이름은 김선영이라고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시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야기하더군요. 부모님께 어머님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사실 저는 입양된 아이였거든요. 선생님의 부모님은 이 지역에서 오래 산 유지셨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선생님을 입양해 키우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설마 하며 선생님을 보게 됐죠. 제가 바라보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고개를 숙이시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선생님은 도시에서 교편을 잡다가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몇 년 전 고향 쪽으로 전출 신청을 해 이 학교로 오셨답니다. 그날 그렇게 만나 어머님께 말씀을 듣고 나니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입양됐다는 건 중학교 때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쥔 찻잔을 천천히 돌리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때는 그냥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키워주신 부모님이 전부였으니까요. 친부모가 누군지는 굳이 알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어머님을 뵙고 나서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와 닮았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느낌이 계속 남아서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 억지로 밀어내던 생각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하면서요. 엄마가 가끔씩 짓던 그 슬픈 얼굴의 이유를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설마 혹시 출생 기록이나 그런 건 선생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해야 할 말을 다듬는 듯 하더군요. 부모님이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진 않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사정이 아주 어려웠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보내신 거라고요.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더 묻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하셨어요. 혹시 동네 어르신들 중에 오래된 이야기를 아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저희들의 이야기를 아실 것도 같은데. 그 질문에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일 한 봉지를 사서 아이를 데리고 동네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 사정은 저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 고들 하던 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며 계세요? 하고 불렀더니 저희 엄마보다 더 나이 든 그 할머니께서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반기셨어요. 어이구, 누군가 했더니 김씨 딸내미구나. 이사 와서 살만은 해? 집이 오래돼서 고치면서 살아도 힘들지. 그런데 하다 보면 집도 가꿔져서 또 살만해질 거야.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이미 다 아는 사람처럼 느껴져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를 꺼냈죠. 저희 엄마와 얼굴이 너무 닮았다고, 입양되었다고 하던데 혹시 아는 게 있으시냐고요. 제 말을 다 듣고 난 뒤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저를 향해 마루 끝에 앉으라고 손짓하시더군요. 그 애를 만난 건가? 너희 엄마가 정말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던 그 언니 이야기?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아무 대답도 못하던 저에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너 위로 너희 집에 아이가 하나 더 있었어. 너보다 2살인가 3살인가 위로 있었지. 그때 너희 할머니가 그 딸을 낳았다고 너희 엄마를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모른다. 온 동네가 너희 할머니를 흉볼 정도였으니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살피셨습니다. 제가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는지 확인하듯이요. 저는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그 딸아이를 낳고 며칠을 울기만 했다더니 그래도 아이를 얻고 몸도 풀기 전부터 일을 했지. 그런 너희 엄마를 너희 할머니가 그렇게나 구박을 했단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도망가고도 남을 정도였다니까. 그러다가 몇 해 지나고 네가 태어났지. 그런데 너도 딸이니 너희 할머니가 어땠겠니? 난리가 난 거지.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딸만 연달아 낳아 키우는 게 말이 되냐면서. 너희 아버지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자리 보존하고 있는데 딸한테 돈 들어갈 순 없다면서 매일 소리를 질렀어. 그러더니 너를 보내든지 너희 언니를 보내든지 둘 중 하나를 내주라고 했대. 그런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나 봐. 너는 너무 피덩이라 젖을 물려야 하니 차마 보내지 못하고 너희 언니를 보낸 거야. 그때까지 출생신고도 안 하고 아이를 길러서 보내기가 좋았다면서 오히려 자랑처럼 말하던 어른이 너희 할머니였단다. 그때 이 지역 어느 유진의 집에서 아이를 데려갔다는 말이 있었어. 너희 할머니는 거기 가서 더 잘 살 거라고 하더라. 그 집 여자가 몸이 약해서 아이를 못 낳는데 갓난아기보다는 조금 더 자란 아이를 원해서 너희 언니를 보냈다고 했어.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제 귀에서는 할머니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너희 엄마는 말은 안 해도 그 일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을 거야. 밤에 혼자 마당에 나와서 울던 것도 내가 몇 번이나 봤거든. 가난한 친정에서 없는 집에 시집 와 능력 없는 남편, 고약한 시어머니 시집살이 견디느라 힘든 사람이 자식까지 잃었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의 얼굴,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 속 얼굴이 계속 겹쳐 떠오르면서요. 그날 밤 저는 벽에 걸린 엄마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아닌 가슴을 꽉 채운 그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저 엄마가 가엾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하늘을 바라보며 짓던 그 얼굴이 그제야 이해가 되었고요. 다음 날 약속대로 식당으로 저를 다시 찾아온 선생님 앞에서 저는 어르신께 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엄마의 사정에 대해 전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더라고요. 중간에 끊지도 급히 결론을 내리지도 않으면서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야 선생님은 아주 조용히 말하시더군요. 이상하네요. 사연을 듣고 나면 슬플 줄 알았는데 마음이 조금은 편하네요. 만약 어머님이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면 다행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부모님께 다시 이야기를 들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신뢰가 안 된다면 어머님 사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희 부모님도 더 잘 기억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며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끝내 하지 못한 이야기가 시간을 돌아 우리 앞에 도착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산 기록이 없던 시절이었고 출생신고도 부모가 알아서 하던 체계가 확실하지 않던 시절이라 출생신고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호적에 남지 않았을 거고 입양 부모의 성으로 새롭게 등록할 수 있었을 테고요. 그렇게 어린아이는 다른 집으로 가 살게 되었겠죠. 엄마는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비밀을 마음에 품은 엄마는 평생 죄인처럼 살면서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거고요.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으로 행복해질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가 가끔 멍하니 먼 산을 보며 웃고 있어도 외로워 보였던 이유가 다 그래서였던 거고요. 그날 모든 게 이해되면서 선생님께 이야기를 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선생님께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엄마는 평생 완전히 행복하지 못하셨어요. 저도 엄마가 내쉬던 그 한숨이 이제야 이해가 되지만 엄마는 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을 혹사하셨던 것 같아요. 평생을 손에서 놓지 못한 일이 힘들어서 그러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제 말에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우시다가 일어서서 가셨죠. 저는 그런 선생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고요. 그런 저와 선생님을 바라보는 아이는 걱정 어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 저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라도 웃어 보였죠. 안심시켜주고 싶었지만 그때 제 표정이 너무 일그러져 아이는 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그 사정을 바로 말하지 못했다가 그날 저녁 집에 가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듣기만 하더니 그러더군요. 장모님이 많이 힘드셨겠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한 번도 당신이나 처남한테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없었어? 다들 장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았나 보다. 그러니까 그 속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쉬쉬해 준 거겠지.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엄마는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으셨는데 때가 되면 엄마를 챙겨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오며 가며 저와 동생에게 뭐라도 건네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게 다 엄마가 겪은 그 아픔을 안타까워하셔서 그런 거라는 생각에 그저 고맙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난한 저희 집을 동정해서 그러시는 거라 생각해 그런 행동들이 달갑지 않다는 게 너무 미안하면서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걱정이 앞서더군요. 며칠 뒤 저녁, 선영 언니와 언니의 양부모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언니의 양부모님은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통해 어머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를 그리워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니 집에 걸린 엄마의 사진들을 보시더군요. 그러더니 저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우리 선영이와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선영이와 동생분하고도 많이 닮았고요.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뵀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에 저와 선영 언니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은 언니를 입양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기왓집 할머니 말씀대로 몸이 아프셨던 언니의 양어머니는 아들보다는
애교도 많고 손이 덜 가는 여자아이를 바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아이 데려갈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입양하겠다고 나서셔서 언니를 데리고 간 거였답니다. 정확히 어디 사는 집인지는 모르셨고요. 언니는 처음에는 달라진 환경에 힘들어하더니 한 달 정도 지나자 빵긋거리며 잘 웃는 예쁜 딸이었다고도 하셨어요. 언니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니의 양부모님은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고향으로 오시게 됐어요? 이 집에서 계속 생활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와 남편은 쑥스럽지만 저희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죠. 남편의 상황을 들은 언니의 양부모님은 남편이 일하는 공장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거래처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덕분에 남편의 공장은 일거리가 더 많아졌고 친구 남편인 사장님은 남편의 월급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남편의 빚은 정리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언니의 양부모님은 남편에게 사업을 제안하셨어요. 남편이 하던 사업체에 대해 알아보셨다면서 아깝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이 재기할 수 있도록 보증까지 서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도움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평생 품었던 미안함을 하늘에서라도 덜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담긴 행동이었던 거죠. 남편은 그 제안을 받고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과연 자신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말하더군요. 당신만 괜찮다면 나 다시 해보고 싶어. 저는 그때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큰 용기를 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니의 양부모님의 도움으로 일하던 친구 남편인 사장님과 협력업체로 근처 지역에 작은 공장을 차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양부모님이 힘을 보태주신 덕에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친구 남편은 안 그래도 덕분에 일이 늘어 공장을 더 지어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협력할 공장이 생긴다면 너무 좋다며 함께 해주었어요. 그렇게 차린 공장은 제법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지방 아파트이긴 했지만 아이 방도 따로 만들어줄 수 있어 마음이 놓이더군요. 엄마의 집은 저희 삼남매의 휴식처가 되도록 삼남매가 돈을 모아 수리를 한 뒤 종종 다니는 곳이 되었습니다. 동생에게도 언니와의 일을 전하고 만나게 했을 때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마음 편히 웃으시도록 우리 삼남매 잘 지내보자. 그 말을 듣고 동생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도 엄마의 쓸쓸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겠지요. 그런 엄마와 너무도 닮은 사람을 마주하고 나니 동생도 알았을 거고요. 기억에도 없던 갑작스러운 형제를 받아들이는 일이 쉽진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동생도 저도 언니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엄마를 너무나도 닮은 언니의 얼굴도 그랬지만 엄마가 짓던 그 한숨이 어린 우리 마음에도 깊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동생까지 삼남매가 처음으로 엄마 산소에 성묘를 갔던 날, 엄마, 언니 찾았어요. 라고 말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난 때문에 갈라졌던 가족이 늦게나마 다시 이어졌다는 생각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세 남매가 한참 동안 함께 울었죠. 비록 엄마의 삶은 아프게 끝났지만 그 마음은 결국 위로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고요. 그렇게 언니를 만난 이후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바쁜 하루를 살아야 하고 여전히 챙길 사람들은 많았죠. 엄마가 살던 그 집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늘 이해할 수 없었던 엄마의 침묵, 이유 없이 가슴이 텅 비어 보이던 그 눈빛, 웃고 있어도 외로워 보이던 얼굴이 이제는 또렷이 이해가 되었고요. 엄마는 말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말하지 못함을 평생 품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누구에게도 내려놓지 못한 채로요. 그래서 엄마는 늘 부지런했고 쉬지 못하며 하늘을 보았던 거겠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을 그저 하늘에다 맡기듯이요. 언니를 만나고 나서야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았는지, 왜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웃지 않았고, 왜 끝내 따뜻해지지 못했는지를 알게 되었죠. 엄마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스스로를 죄인으로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게 너무 늦은 것 같아 가슴이 아프지만 말이죠. 엄마가 남긴 삶은 상처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이어져서 늦었지만 마침내 닿았고, 그 안에서 우리 삼남매는 서로를 알아보았으니까요. 삼남매가 나란히 엄마 산소 앞에 서던 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버텨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엄마가 끝까지 품어준 덕분에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압니다. 엄마의 삶이 왜 그토록 고단했는지,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사랑했는지를요. 엄마는 자신의 인생보다 아이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길 바랐던 그저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더라고요. 이제는 엄마가 하늘 어딘가에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웃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됐다 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 전해보려 합니다. 엄마, 당신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사랑했고 그걸로 이미 충분했어요. 이제는 아프지 말고 부디 편안하세요. 그게 이제야 엄마를 이해하게 된 딸의 마음입니다. 딸아이를 시집 보내고 나니 그 마음이 더 깊게 느껴져 이렇게 엄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늦지 마시고 부모님께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꼭 그때그때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어서 닿지 못하는 곳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요. 그러니 여러분, 늦지 않게 마음을 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